지중해 태양빛이 물든 낭만의 도시, 강렬한 투우서와 정열적인 플라멩고, 매혹적인 스페인에 우리나라 발레리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발레리나, 박예지 발레리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인 국립무용단에서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박예지입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유익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는 김명규 발레리노 채널에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자,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나를 약간 소개해주는 발레리노로 소개해주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컨텐츠로 내 동기이자 친한 동생인 우리 박예지 양을 먼저 제가 첫 번째 콘텐츠 주인공으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예지 양 유년 시절을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몇 년생이죠? 네. 저는 1990년 6월 19일생입니다. 그러면은 예지 씨는 발레를 시작한 계기? 4살 때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학원 같은 건물에 발레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레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뭐 바이올린이나 뭐 운동, 수영이나 이제 다양한 장기들을 배우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이 어디서든 나오면은 이렇게 춤추는 거를 되게 즐겨 했고, 뭐 보통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나와서 춤 한번 춰봐라 하면은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에 나가서 춤도 잘 추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술성을 알아보고 취미생활을 4살 때부터 시작하다가 10살 때 발레 선생님의 권유로 1999년도 국립발레리나 아카데미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99년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전공으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시험 봤을 때 되게 잘했던 친구들과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누구죠? 현재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주역으로 활동 중이신 박세은 언니도 있었었고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였던 이은원 발레리나도 한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솔직히 저는 뭐 준비를 딱히 하고 가진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발레 1번 포지션, 뭐 2번 포지션, 뭐 4번, 5번 이 정도만 알고 빠잡고서 뿔리에 뭐 팔 앙호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뭣도 모르고 갔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냥 앞에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에 하는 친구 그냥 따라서만 어떻게 했는데 못했는데 붙었다. 나는 약간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건 아니시지만 재능을 알아봐 주시지 않았나. 오케이. 하지만 들어갔는데 거의 제일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거의 꼴찌 느낌. 그 해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동급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클래스 내에서 잘 못 따라가는 학생이었어서 어머니께 따로 전화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레를 쭉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박예지 발레리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코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코치를 했나요? 뭐 코치를 했다는 게 발레를 가르쳐줬다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집에서 매일 밤마다 스트레칭을 눌러주셨어요. 제가 워낙 뻣뻣한 편이어가지고 항상 진짜 울면서 스트레칭을 어머니께서 누르는 걸 도와주셨고 각종 발레 비디오 같은 것들을 사주셔서 계속 되감기 하고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밤늦게 밖에 아파트 밑에 내려가서 아스팔트 밑에? 바닥에 부엌 매트 같은 거 깔고서 가로등 불빛으로 그 조명 사놔서 연습을 계속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연습해라 하고서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에선 뛸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층간 소음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실컷
뛰면서 연습했던 와.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시멘트 바닥에 그 부엌 그 밑에 매트 깔고? 네, 매트는 깔아야죠. 왜냐면 바닥에선 할 수 없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좁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 안에서 동작들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오게 된 게 어머니의 도움도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지원해주시고 옆에서 책찍질 해주셨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멘탈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확실히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네. 예지 씨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 어머니 항상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혹독한 훈련으로 하나 채찍질 하면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후에 진짜 90% 이상은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년 뒤에 발레 분야에 특출났던 영재만 시험을 본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에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비학교라고 그런 아카데미 형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나요? 네, 그래서 한 번 만에 통과를 해서 또 다른 차원이 다른 교육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교육을 잘 받아왔던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뭔가 박예지의 발레 눈을 뜨게 한 그때 시기였나?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처음 발레 콩쿨도 나가고 하게 되면서 이제 무대에 섰을 때 저의 모습을 이제 처음 알게 되고 그때부터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콩쿨도 나가고 무대에 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국립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큰 공연이지만 그 유명한 발레리노들 밑에서 작은 역할이었는데 아무래도 콩쿠르를 나가게 되면 혼자 무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게. 무대 올라가는 게. 콩쿠르 나가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결과도 좋고 해서 눈을 뜨게 된 것 같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전 인터뷰 때 이제 예지 씨가 한예종 영재교육원에서 되게 유명한 발레리노의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기가 누구죠? 그 최영규 발레리노라고 지금 현재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에서 수성무용수로 있는 최영규 발레리노랑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같은 나이여서. 그래서 저희가 놀면서 발레를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발레 작품 음악 CD 틀어놓고 계속 그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뭐 테크닉 같은 것도 서로 막 피루엣 시합 같은 거 하면서 연습도 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그때 콩쿨 나간 게 예지 씨가 혼자 창작을 했고 나머지는 다 클래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처음에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선희 원장님께서 이제 예전에 선배 언니들이 했던 작품들을 보고 하나씩 골라서 하고 싶은 거를 외워서 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작품을 외워서 갔는데 너무 아니었나 봐요. 너무 제가 못했겠죠. 못해가지고 너무 못하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그러면은 작품을 새로 짜주신 거예요. 창작 작품을 그 같은 음악에 저에 맞는 동작들과 그런 것들로 해서 그 작품을 가지고 콩쿠르를 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콩쿠르 나갈 때 뭐 좋은 무슨 결과가 있었나요? 솔직히 기대는 안 하고 나갔었는데 왜냐면은 작품도 그렇게 다시 주셨듯이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대에 서는 경험하러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나갔는데 처음 나간 선화무용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얼떨떨하긴 했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나가서 이제 춤을 추는데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자신감도 조금 얻게 되고. 근데 그 아카데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못했다고 하는데 합격은 다 하지 상도 다 받지. 그거는 너무 자기 그 과소평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중에서는 항상 뒤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3학년, 뭐 초등학교 5학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무대 콩쿨장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못하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가셨었는데
콩쿨 나갔다 온 이후부터는 저를 좀 다르게 봐주신 것 같아요. 선화 콩쿠르 같이 나갔어요 그때? 네, 영규는 1등 했었던 것 같아요. 특상 영규는 1등상 받고 저는 특상이 위에고 1등이 밑에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진 거네요, 첫 번째 콩쿠르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마음속에 라이벌은 최영규 발레리노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라이벌로. 그러니까 친구이자 라이벌. 약간 발레리나인데 라이벌이 약간 발레리나여야 되는데 왜 발레리노로 이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발레리노와 발레리나의 그 다른 점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래도 여자 학생이 그 사춘기가 더 빨리 오고 약간 키가 더 빨리 크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좀 딱 늦게 크고. 그래서 어릴 때는 최영규 발레리노가 저보다 키도 이렇게 작고 연습할 때도 비슷비슷한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연습도 항상 같이 하고 하니까 영규보다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게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영규는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저 혼자만의. 그 다음에 이제 예원 콩쿨. 최영규 리노도 같이 나갔나요? 네, 영규도 같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제 제가 특상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규가 금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겼네요, 두 번째 콩쿨에서는. 네, 그때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최영규 리노를 이긴 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남자 무용수와는 이제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알게 됐죠, 뒤늦게. 그리고 나서 선화예중 중1, 2, 3하고 졸업하고 선화예고를 진학하진 않고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제 대학교 영재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언남고라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근데 왜 그 어린 나이에 왜 한예종 그 대학 입시를 왜 보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래도 무용수의 수명은 길지가 않잖아요. 다른 직업들에 비해. 춤출 수 있는 기간도 많지가 않고 40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발레단도 들어가고 이게 빨리 조금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지만 그 당시 3년은 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영재 시험 보기 전까지 6개월 정도 다니고 그 뒤에는 이제 한 200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우리 박예지 양이 그 동화 콩쿠르를 나갔네요? 네. 2006년도 때 동화 콩쿠르를 나갔었던 것 같아요.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 콩쿠르 가면은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말할 거 없이 학교 예술학교들에서 학생들도 거의 학교를 빼고서 보러 오게 하는 그런 콩쿨이었거든요. 그 콩쿨은 약간 공연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동화 콩쿨은. 네, 그때 당시에 최초로 박예지 씨가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그 당시에 돈키호테 키트리 작품을 하면 부채를 들고 그랑주 때 하는 버전 키트리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부레부레 나와서 하는 맨손 키트리라고 하죠, 다들. 그 키트리 바리에이션을 그 동화 콩쿨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많이 보고 그 다음 해부터 그 부레부레 키트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입시를 봤나요? 한예종 입시를? 네, 그때 같은 해에 입시를 보고 대학교 영재 합격해서 김명규 발레리노 와 함께 대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어린 나이에 이제 대학생 언니 누나들과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언니 오빠들과 같이 클래스를 하고 하니까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또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같이 이렇게 많이 어울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어울렸다고 생각하는데 왜 못 어울렸다고 생각하지? 저는 물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제가 같은 나이였다라면 더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어우러졌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제 나이 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언니들의 실력도 또 같이 따라가가지고 더 잘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언니 오빠들이 옆에서 같이 클래스하고 또 같이 공연도 하고,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이제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졸업할 때쯤에는 보통 언니 오빠들은 4학년 시작하면서부터 국립발레단이나 유니버설 발레단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미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취직을 그때까지 못하고 그냥 4학년을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클래스를 하면서 지냈는데 좀 외롭기도 했고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 좋을까, 어느 발레단에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무용단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여서 뭐 도서관에 가면은 무용 잡지, 외국 무용 잡지 보면은 뒤편에 뭐 오디션 소식이나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 알아보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락도 해보고 뉴욕의 컴플렉션 발레 컨템포러리 단체에서 워크숍을 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워크숍도 참여도 해보고 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허벌 스트리트 댄스도 오디션 소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오디션도 갔다 와봤는데 컨트랙을 얻지 못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발레를 그 정도까지도 엄청 힘들었던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다시 시작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김선희 원장님께서 스페인 국립무용단에서 오디션이 있다.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거 안 되면은 이제 그만둘 거다? 네, 저는 이제 아예 발레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로. 네, 뭐 피겨 스케이팅도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 4학년 때 조금 혹시라도 제가 발레단에 못 들어가고 뭐 발레를 그만둬야 되게 되면은 물론 발레 티칭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쪽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도 발레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베이스로 하고 안무도 짜고 하니까 그런 안무적인 것 쪽으로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 레슨도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돈을 주면은 많이 알아봐주고 티켓 끊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예지가 혼자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직접 비행기 알아보고 뭐 숙소도 그 발레단 근처 호텔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다 지불하고 네 오디션을 봤어요. 어떻게 됐나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뭐 그런 것도 또 자세하게. 여기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그 당시 때는 3차로 이루어졌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1차는 클래스만 하는데 오디션 지원한 무용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하루 종일 클래스만 했었던 것 같고 거의 한 7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여자 한 500명 정도에 남자 200명 정도. 2차는 작품 3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는 약간 컨템 발레, 한 가지는 윌리엄 폴세드 작품, 한 가지는 요한 잉거의 완전 컨템포러리 댄스, 그냥 맨발로 하는 현대 작품을 그 자리에서 직접 선생님이 와서 순서를 내주고 배워서 배우는 것도 한 10분, 15분 정도 배우고 그룹 한 2-3명씩 나눠서 한 2-3번 하고서 지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3차는 현대무용과 즉흥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랙을 받게 되었어요. 합격? 네, 합격하게 됐어요. 솔직히 얼떨떨하기도 했던 게 물론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고 왔는데 솔직히 막 될 것 같지는 않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오디션 동안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배워보지 못한 작품들을 배우고 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했어요. 너무 즐기면서 오디션 그 자체를. 그래서 붙었구나 해서 이제 로밍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나 붙었어. 엄청 울었나요? 최대한 안 울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저 말고 또 안 붙은 무용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뭐 입사해서 어떻게 했나요? 2012년 9월 달에 9월 시즌 시작할 때부터 입단해서 발레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기서 이제 뭐 쉐어했나요? 아니면 뭐 룸메이트랑 같이 했나요? 아니면 혼자 살았나요? 거의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혼자 집 구하고. 그것도 혼자? 자기가 각자? 네, 네. 근데 혼자 산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자취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외국에 나와서 처음 자취하면서 발레단 출근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원래는 항상 집에서 깨워주셨는데 제가 알람 듣고 긴장하고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이제 프로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잤던 것 같아요. 알람 들으려고 알람 막 10개씩 해놓고 자고. 막 혼자 살았을 때 막 밥이랑 해먹고 빨래도 하고 막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항상 엄마가 해줬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빨래하고 빨래 널고 요리하고 집 청소하는 게 재밌었는데 그게 한 1년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고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고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로밍 전화로 전화해서 한국에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몸은 힘들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진짜. 그래서 적응을 잘해서 뭐 캐스팅이나 공연을 잘 받았어요 거기서? 네, 어떻게 잘 봐주셔서 그때 단장님이 호세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단장님이셨었거든요. 네, 호세 단장님 임기 2년 차에 제가 들어간 거여서 근데 저를 되게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뭐 솔로나 뭐 파드대 작품 거의 주연 역할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큰 건 돈키호테. 돈키호테 키트리? 제일 컸던 것 같은. 네, 돈키호테 키트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큰 주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첫 주역 받았을 때 무대 끝나고 어땠어요? 첫 주역 공연 날 또 발레단에서 첫 공연이었어요. 오프닝 공연을 저를 해주신 거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잘 끝냈고 무용단 친구들이나 발레단 뭐 직원들, 뭐 선생님들, 뭐 단장님 다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주역 맡은 날을. 그 영상이 그 흰색 튜트 입고 한 거죠? 네, 흰색 튜트 입고 하는데 대신에 동화 때는 다른 부채를 들고 하는 키트리 버전으로.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오케이. 끝까지 잘 가다가 몇 년 차 때 부상이 있었지 않았어요? 부상?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됐어요. 발목 쪽에 뼈가 있었는데 계속 참고 하다가 좀 안 좋아져서 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쉬었죠?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고민을 한창 많이 했어요. 이거 다시 수술을 해야 하나. 왜냐면은 그 전 수술도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발레단에서 저한테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수술을 잘 하고 오라고 주신 건지 어떻게 종신 계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상황, 부상당한 상황에서? 네, 부상 당하고 그 최근에 작년 시즌에 그 새로운 단장님이 오셨었거든요. 호아킨 델로스라고. 근데 그 단장님이 오시고 나서 솔직히 단 한 번도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단장님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또 그때 종신계약을 또 주셔서 받게 돼서 발레단에서.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상당했을 때가 굉장히 멘탈이 약하고 되게 딴 생각이 맞아요. 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나? 맞죠. 막 진짜 멘탈이 많이 무너지고 그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전 단장님 호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단장님도 항상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 좀 연습해라라고 항상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친구들한테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몸을 봐가면서. 그래서 그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호세 단장님이 무용수들의 몸은 하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호세 단장님도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거쳐온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몸을 좀 아끼면서 하는 것도 프로다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그렇게. 또 스페인에 있다 보니까 또 스페인에서 공연하는 것들도 마드리나 채널을 만들어서 조금씩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요? 네. 그럼 지금 홍보 시간을 내가 1분 줄게요. 한번 홍보. 자, 슛! 네, 저는 오케이, 네. 1분 주시는 건가요? 네, 1분. 자, 1분 주세요. 시작! 저는 그 대학교 동기 발레리노 김명기 오빠께 이제 조언을 받고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어서 조금씩 제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공연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마드리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마드리드에 사는 발레리나라고 해서 마드리나 스페인 국립으로 채널 이름을 정하고 이제 발레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올린 건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발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멀리서 외롭지만 이런 유튜브 채널로 인해서 소통할 수 있고 더 응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밸런스 게임을 할 거예요. 밸런스 게임.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 국립발레단. 오, 김지영, 김주원. 김지영. 오, 왜요? 왜? 그 김지영 발레리나와 김주원 발레리나 두 분 모두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꿈꿔왔던 발레리나 분들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김지영 언니께서 제게 토슈즈를 한번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계기로 제가 토슈즈를 바꾸게 됐어요. 프리드 토슈즈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김지영 발레리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주원 누나는 안 줘서 안 골랐다? 아이, 그건 아니죠. 아니고. 오케이. 강수진 단장님 대 최태희 단장님. 강수진 단장님. 오, 왜요? 왜? 물론 최태지 단장님도 국립발레단 이렇게 크게 발전시켜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시긴 하지만 어릴 때 항상 강수진 발레리나를 봐오면서 컸던 것 같아요. 또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돈키호테 키트리 대 파키타 제떼. 이건 오빠 너무 쉽지 않을까요? 돈키호테 키트리. 오케이. 선화 대 예원. 전 선화요. 제가 선화 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선화. 오케이. 선화 대 한예종. 한예종. 오케이.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07은 하나다. 오케이. 국립발레단 대 스페인 발레단. 스페인 발레단. 오, 왜? 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게 좀 크고요. 네네네. 오케이.
다음에 오빠 공연하는 것 꼭 초대해주세요. 오케이, 초대할게. 오늘 컨텐츠의 발레리나 발레리노 소개편 1편 박이지 씨를 인터뷰 해봤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 헤어질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아디오스. 아디오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아디오스 안녕 이렇게 하고 헤어질게요. 네. 하나 둘 셋 아디오스 안녕.